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희 지금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까지 허리가 휠 지경이에요. 이제 와서 그 나이에 억지로 치료를 받겠다고요? 어차피 유방암 생기면 희망도 별로 없다면서요.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거실 공기 속에서 며느리 윤지수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두 귀로 똑똑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병원 진료실의 새하얀 벽이 제 눈앞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며 빙빙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뱉어낸 그 차가운 단어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유방암 3기, 72,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 주치의인 강지훈 교수는 제 앞에 엑스레이 사진을 걸어놓고 펜으로 제 가슴 한쪽에 검은 멍울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3기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직전이라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요? 그렇게 갑자기요? 선생님?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그럼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어머님, 일주일 안에 입원 준비를 해서 오세요. 순간 제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와 무릎 위에 올려둔 낡은 가죽 가방에 손잡이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암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기운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온 건데 강 교수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는 이릅니다. 항암 치료 경과를 보고 수술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돈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지친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복도 끝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암이라니, 이 박영선이 유방암에 걸렸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까지.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홀린 듯이 1층의 원무과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저 방금 진료를 받는데요. 유방암 3기라고. 혹시 치료비가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구 너머의 젊은 직원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컴퓨터에 제 이름을 입력하고는 몸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강지훈 교수님 담당이시네요. 비급여 신약 항암 치료 대상자이신데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당장 입원해서 첫 항암만 시작하셔도 최소 수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수술까지 생각하시면 억 단위는 각오하셔야죠. 억 단위. 그 말이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죽은 남편 김진우가 남겨준 강남의 작은 빌딩 한 채가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100억이 넘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당장 그 큰 부동산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등기 서류부터 감정평가 그리고 매수자를 찾는 것까지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은 좋게 걸릴 일이었습니다. 당장 일주일 안에 수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는 병원 로비 구석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느냐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 민혁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비록 며느리 지수가 들어온 뒤로 돈 문제에 부쩍 예민해지고 제게 소원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유일한 피부치입니다. 어미가 죽는다는데 설마 떨리는 손으로 아들 김민혁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지금 너희 집으로 좀 가야겠다.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나 지금 바쁜데 전화로 길게 할 얘기가 아니다. 금방 갈 테니 내 아내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아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에 화려한 도시 불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 지수가 거실에서 태평하게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힐끗 쳐다볼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전화로 하시지.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걱정이나 반가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좀 불러주겠니? 너희 둘에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단다.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제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사람 불안하게.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유방암 3기란다. 그 순간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암이라고? 진짜야, 엄마. 아들의 그 놀란 표정, 그것이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바로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본론만 말씀하세요. 치료비는 얼마나 드는데요? 며느리는 먹던 포도를 내려놓으며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를 내놓으라는 거지? 라고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원무과에 물어보니 항암의 수술까지 받으려면 억 단위는 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 빌딩 팔릴 때까지만이라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멋쩍게 테이블만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까의 그 걱정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엄마, 우리 사정 알잖아. 대출금도 아직 한참 남았고. 아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비수 같은 말을 제 심장에 꽂았습니다. 바로 이 글의 첫 문장이었던 그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희 지금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까지 허리가 휠 지경이에요. 이제 와서 그 나이에 억지로 치료를 받겠다고요? 어차피 유방암 3기면 희망도 별로 없다면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이에요. 병원비로 몇 억씩 쏟아붓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은 호스피스 병동도 아주 잘 되어 있다던데요. 호스피스 병동,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저보고 지금 당장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혁아, 너도 네 아내랑 똑같은 생각이니? 엄마 보고 그냥 이대로
죽으라는 소리야? 아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인생을 끝장내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제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당장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암세포가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앉아 있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의 그 잠깐의 걱정 어린 표정은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신기루였고, 저는 이제 자식에게 버림받은 시한부 환자라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그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 같은 것들한테 기대를 한 내가 천하의 바보 천치였구나.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메말라 있었습니다. 물기 하나 없는 척적 갈라진 논바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그제야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래도 병원은 같이 가줄게. 응? 일단 앉아서 다시 얘기.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너희는 이제 신경 쓰지 마라.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 제 등 뒤로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님, 너무 섭섭하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현실이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쿵 하고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방금 전까지 뜨거웠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에 기대 저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아들과 며느리였던 자들이 제 목숨값보다 자신들의 대출 이자와 애들 학원비가 더 아깝다고 했습니다. 유방암 생기 진단보다 더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 순간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김진우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 사람이라도 곁에 있었더라면 제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빗물에 번진 물감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제가 기댈 곳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텅 빈 거리는 마치 제 마음속 풍경 같았습니다. 집 도어록을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의 고요함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거실장 위에 놓인 남편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남편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이제 정말 혼자인가 봐. 우리 민혁이가 나보고 죽으래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 문득 남편이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선아, 만약 언젠가 네가 정말 혼자가 되었다고 느껴지고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당신을 지켜줄 걸세. 그걸 꼭 열어보게. 그 말은 마치 남편의 유언처럼 제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일어나 남편의 낡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로 해왔던 40년도 더 된 낡은 책상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가장 아래 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앨범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분명 서랍 뒤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통째로 빼내고 그 뒤편에 헐거운 나무판을 손톱으로 긁어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말대로 벽돌만 한 크기의
작은 가정용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고 위에는 작은 열쇠와 함께 제 이름 박영선이 적힌 낡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눈물 위로 번졌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영선아, 만약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내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겠구려. 내가 없더라도 이 열쇠가 당신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길 바라네. 나를 용서하게.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그 작은 열쇠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쇠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제게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 다발 대신 두툼한 서류 뭉치가 담긴 바인더와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인더의 표지에는 극비라는 붉은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주소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아래로 제가 평생 알지도 못했던 100억 원 상당의 5층짜리 빌딩에 대한 소유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에 나머지 편지를 급하게 펼쳐 들었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편지는 제 아들에 대한 저의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내는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우리 아들 민혁이에게 큰 상처를 받았겠지. 용서하게. 아비로서 아들의 됨됨이를 미리 알고도 당신에게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한 나를. 나는 우리 아들 민혁이를 사랑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끝없는 탐욕과 그 곁에 있는 며느리 윤지수의 교활한 허영심을 보았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들은 분명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들 걸세. 그래서 이 재산만큼은 자네에게 온전히 남겨주고 싶었네. 이 빌딩은 자네의 이름으로 된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 소유로 되어 있네. 자네가 유일한 대표이사고 유일한 주주야. 아들 녀석은 이 존재를 전혀 모르니 절대 손댈 수 없을 걸세. 이 사실을 아는 건 오직 자네와 내가 평생을 믿어온 이시연 변호사뿐이야. 자네가 이 편지를 들고 그녀를 찾아가기 전까지 그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걸세. 힘들 땐 그 사람을 찾아가게. 이건 자네의 노후를 위한 방패이자 자네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나의 마지막 부탁일세. 남편의 유산은 실은 제 아들의 배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 아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위암 진단보다 더 큰 충격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암과 싸워야 하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음으로 내몬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 그리고 그들의 본성을 진작에 알고도 저를 속여온 남편의 그림자와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밤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지독한 운명과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하는 피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서류를 손에 쥔 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암세포의 공포와 자식에 대한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맑은 결심만이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무력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무기를 손에 쥔 이 지독한 전쟁의 유일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남편의 편지에 적혀 있던 이시연 변호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편지에 법무법인 혜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개인 직통 번호까지 적어두었습니다. 네, 이시연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지만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인이 된 제 남편 김진우 회장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나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건가 싶어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선 여사님이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사무적인 톤에서 무언가 기다려왔던 사람을 확인한 듯한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남편이 제 마지막 퇴로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놓았는지 깨닫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남긴 서류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보고 치료를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제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지금 당장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1층 로비로 내려가 있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찾아간 법무법인 혜정의 사무실은 강남 테헤라로의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에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하자 대리석 바닥이 제 낡은 구두 소리를 유난히 크게 울리게 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선 여사님 맞으시죠? 이시연입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변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유리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벽면은 온통 법률 서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원목 책상은 그 자체로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 뭉치와 금고 열쇠 그리고 2통의 편지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그토록 초라하게 떨고 있던 어젯밤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남편의 편지를 읽을 때만큼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빌딩은 법적으로 여사님의 단독 재산이며 아드님 김민혁 씨는 1%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지 하루 만에 제 손에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도 남을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빌딩을 본인 명의가 아닌 여사님을 유일한 대표이사 및 주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 소유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세금 문제부터 상속 분쟁까지 모든 법적 문제를 원천 차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금고 열쇠는 그 회사의 모든 법인 인감과 OTP 카드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만 해도 수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고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빌딩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팔아주십시오. 제 치료비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 모든 재산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완벽하게 배제하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 주십시오. 단 한 푼도 먼지 한 톨도 줄 수 없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이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지금 바로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팀과 세무팀의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매각은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오늘 바로 작성하시지요. 모든 것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아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호스피스 병동이나 알아봐야 하는 돈 없고 버림받은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건물의 묵직한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시연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만 수억 원. 어제까지만 해도 단돈 몇 천만 원이 없어 자식에게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제 처지가 하룻밤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 안도감도 잠시 가방 속에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 아들 김민혁 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어제와 같은 절망에 빠진 목소리가 아닌 최대한 평소와 같은 하지만 약간은 기운 없는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엄마, 어디세요?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했잖아요. 어제 그렇게 나가셔서 지수 엄마랑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저를 감시하고 추궁하려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라던 놈이 갑자기 걱정이라니요.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람 좀 쐬고 왔다. 내 걱정은 말고 내일이나 해라. 이래요? 근데 엄마, 혹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서류들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지수 엄마가 오늘 아침에 엄마 걱정된다고 반찬 좀 해다 드리려고 집에 들렀는데 아버지 서재가 좀 이상하다네요. 서랍도 막 열려 있고 바닥에 앨범도 떨어져 있고 혹시 어제 뭐 찾으실 거 있으셨어요? 혹시 아버지 금고라도 찾으신 거예요? 금고, 아들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를 찾아와 애원하고 용서를 비는 대신 그들은 제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염탐하기 위해 제 집, 남편의 서재까지 뒤졌던 겁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핑계로 제 집에 들어와 제가 아들 집에 가 있는 동안 샅샅이 뒤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남편의 비밀 혹은 적어도 금고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제가 그것을 찾았는지 확인하러 왔던 것입니다. 제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적들은 이미 제 움직임을 감지하고 의심의 촉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돈 없는 시어머니로 취급해 내쫓았지만 동시에 제가 숨겨둔 무언가가 있을까봐 불안해하며 제 집을 뒤진 것입니다. 이중적인 그들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약간 자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좀 꺼내보다가 그런 게다. 남의 서재는 왜 뒤지고 다니니? 할 짓이 그렇게도 없더냐. 금고는 무슨 금고. 헛소리 말고 끊어라.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이었습니다. 저들이 제 손에 든 패를 알아채기 전에 저는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의심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며느리의 그 교활한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언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신들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돈 없고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동이 트자마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진료를 보았던 병원이었습니다. 네, VIP 병동 예약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박영선입니다. 강지훈 교수님 환자입니다. 유방암 샘기 진단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입원하겠습니다. 1인 특실, 가장 전망 좋은 곳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1급 특별 간병인 24시간 교대로 2명 배치해 주십시오. 식사도 일반 병원식이 아니라 호텔 케이터링으로 최고급 항암 식단 준비 바랍니다. 비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 법무법인 해정의 이시연 변호사 쪽으로 모든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오늘 중으로 모든 비용이 선입금 될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 아들의 집보다도 더 넓고 쾌적한 1인 특실이었습니다. 보호자용 침실이 따로 딸린 그야말로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죠. 불과 며칠 전 아들 내외는 저를 돈이 없어 죽어야 할 사람 취급하며 호스피스 병동을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들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최고급 병실에 제 돈으로 당당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인 강지훈 교수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남편 김진우 회장과도 오랜 인연이 있었던 우리나라 유방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여사님, 회장님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이렇게 여사님이라도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제게 여사님을 잘 부탁한다고 언젠가 꼭 제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 일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곳에서까지 저를 위한 방패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스님, 저도 남편이 아니었다면 여기 못 왔을 겁니다. 강 교수는 제 차트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검사 기록을 보니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포기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최신 비급여 항암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존 치료보다 효과는 분명할 겁니다. 저희를 믿고 회장님을 믿고 무엇보다 여사님 자신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의사의 그 따뜻하고 확신에 찬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 마와도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포기하라고 했던 제 목숨을 이제 제 돈과 제 의지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항암 주사가 제 팔에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속이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급 간병인인 최 여사님이 제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첫 항암은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침대에 누워 안정을 되찾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그야말로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굉음에 저는 항암제보다 더한 충격으로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헐레벌떡 뛰어 들어온 것은 제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먹잇감을 빼앗긴 맹수와도 같은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 집 서재를 뒤지고도 금고를 찾지 못하자 제가 입원할 만한
서울 시내의 모든 대학병원을 이 잡듯 뒤지고 다닌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최고급 VIP 병실에 입원한 저를 찾아낸 것입니다. 24시간 저를 돌봐주기로 한 최 여사님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환자분께서 방금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서 절대 안정이. 며느리 지수가 최 여사를 소가 닭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우리를 막아? 비켜. 혹시 당신이 이 노인네 등쳐먹는 사기꾼이야? 어쩐지 병원비가 이상하다 했어. 최 여사님이 밀쳐지며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저는 병원에 정식으로 고용된 간병인입니다. 간병인? 웃기시네? 딱 보니까 이 노인네 돈 빼먹으려고 작당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분 보호자야? 보호자. 며느리는 최 여사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병실을 둘러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병실의 호화로운 시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요청했던 대로 병실 한쪽에는 호텔 케이터링으로 준비된 최고급 항암 식단이 은쟁반에 담겨 있었고 다른 쪽에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죠.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시연 변호사가 보내온 KU 기원 과일 바구니를 집어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방이 하루에 얼마인 줄은 아세요? 이 밥은 또 뭐고 이 아줌마는 또 뭐예요? 당장 퇴원하세요. 그녀는 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메뉴판을 발견하고는 집어들었습니다. 추별 항암 영양식 한 끼에 30만 원. 이 노인네가 정말 미쳤나? 우리가 돈이 없어서 호스피스 가라니까 여기서 우리 돈으로 호텔 놀이를 하고 계셨어. 아들 녀석도 제게 달려들어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돈 없다면서. 우리한텐 치료비 몇 푼 없다고 손 벌벌 떨더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자기 몫의 돈을 빼앗긴 사람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링거가 꽂힌 팔을 들어 올릴 힘도 없었습니다. 항암제의 역한 기운과 저들의 고성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의 뾰족한 목소리가 다시 제 귀를 찔렀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겠어. 뻔하지. 어머님, 아버지 금고 찾으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 당장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그 돈, 이제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 돈. 아들 녀석도 며느리 녀석도 똑같이 그 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그 돈, 아버님 돌아가시고 당연히 아들인 우리 민혁 씨가 받을 돈이잖아요. 법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걸 지금 어머님이 멋대로 이런 데다 쏟아붓고 계신 거잖아요. 당장 이 간병인부터 내보내세요. 돈 아깝게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는 제 침대 옆에 있는 고가의 비급여 영양제 앰플들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거 봐. 이 주사 하나가 얼마인 줄 알아? 이 돈이면 우리의 학원비가 몇 달치인데? 이 노인네가 정말. 저는 울렁이는 속을 부여잡고 겨우 목소리를 쥐어잡습니다. 나가라. 네, 엄마, 지금 뭐라고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 병실에서 당장 꺼지라고 했다. 제 싸늘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며느리 지수가 다시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못 나가요. 이 돈의 주인인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딜 나가. 어머님이 항암 치료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네. 당장 이것 뽑고 우리랑 집으로 가요. 이런데 돈 쓸 거 없어요. 옆에 있던 최 여사가 기겁하며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위험합니다. 당장 손 놓으세요. 이 바늘 빠지면 큰일 나요. 이 여자가. 이거 나,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환자 며느리야. 보호자라고. 보호자가 환자 데려가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보호자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두 여자가 엉켜붙어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항암제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제 주치의인 강지훈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소란을 들으셨는지 강 교수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최 여사를 뿌리치고 강 교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또 뭔데 소리를 질러? 우리가 보호자야. 보호자가 퇴원시키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 말에 강 교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이 박영선 여사님의 자제분들이시군요. 하지만 법적인 보호자는 두 분이 아닙니다. 두 분이 박영선 여사님의 자제분들이시군요. 하지만 법적인 보호자는 두 분이 아닙니다. 강지훈 교수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제 링거 줄을 붙잡고 있던 며느리 지수와 저를 협박하던 아들 민혁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양반이 우리가 아들 며느린데 우리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보호자라는 거예요? 강 교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이번 수속 시 법적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해정의 이시연 변호사를 지정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시연, 개 사기꾼 같은 년이. 강 교수가 며느리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입원과 동시에 의료 결정에 관한 법정 대리인으로 이 변호사님을 지정하셨고 모든 의료 비용 지불 보증 또한 그 법무법인 명의로 완료되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안정을 해치는 두 분은 이제 외부인일 뿐입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비상 버튼을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병실에서 소란을 피우시거나 환자분의 의료기구에 손을 대려 할 시 즉시 병원 보안팀을 부르고 업무방해 및 폭행 미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그제야 아들 민혁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수야, 그만해.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야. 며느리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요? 어머님, 우리 돈으로 그 변호사년이랑 작당을 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장 법으로. 아들, 여이에스이 며느리의 입을 틀어 막다시피 하며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쿵 하고 닫히는 문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옥 같던 집을 벗어나 저는 비로소 안전한 제 성을 찾은 것입니다. 항암제로 인한 메스꺼움과 자식들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간병인 최 여사님이 제 어깨를 쓸어내렸고 호출을 받고 달려온 간호사가 제 팔의 링거 바늘을 다시 고정해 주었습니다. 강 교수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정말 안전하십니다. 이 병실은 제 허락과 이시연 변호사님의 허락 없이는 아드님 내외를 포함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인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주사가
제 팔에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속이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변기를 붙잡고 노란 위액을 토해냈습니다. 뱃속의 모든 것을 개워냈는데도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고 나중에는 피가 섞인 쓴 물까지 넘어왔습니다. 최 여사님이 밤새 제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고통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입안이 온통 헐어버려 물조차 제대로 삼킬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이 쇠맛으로 느껴졌고 그토록 기대했던 호텔 케이터링 항암 식단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베개 위에 까만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휘청거리는 다리로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며칠 만에 헬쑥해진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제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마치 썩은 집단처럼 힘없이 우수수 빠져나왔습니다. 한 줌, 두 줌, 머리를 감는 것도 아닌데 손을 댈 때마다 수십 수백 가닥의 머리카락이 제 소나기에 잡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독하게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제 몸을 망가뜨리는 것과는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제 여성성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듯한 끔찍한 상실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흉측한 제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오히려 입술을 깨물며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정심, 절대 죽지 마라. 아니, 박영선, 절대 죽지 마라. 저는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저것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며느리 지수가 그 나이에 억지로 치료를 받는다 며 비웃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나는 늙고 병들었다. 하지만 끝은 내가 정한다. 저는 인터폰을 들어 최 여사님을 불렀습니다. 최 여사님 미안하지만 미용실에서 쓰는 바리캉 클리퍼 좀 하나 구해다 줄 수 있겠어요? 네, 바리캉 왜? 설마, 네, 맞아요. 내일 아침에 남은 머리 전부 다 밀어버릴 겁니다. 어차피 빠질 머리, 저것들에게 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빼앗길 순 없으니까요. 최 여사님이 바리캉으로 제 남은 머리카락을 밀어주던 날,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서걱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기계날이 두피에 닿는 감촉이 생경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거울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약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민머리가 이 지독한 싸움에 나서는 제 투구를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민머리를 손으로 쓸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지수야, 내 말대로 나 늙고 병든 노인네, 맞다. 하지만 이 머리로 내년에 목을 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1차 항암 치료의 끔찍한 고통이 지나가고 몸을 겨우 추스를 수 있게 되자 저는 강 교수의 권유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제로 망가진 몸의 근력을 조금이라도 되찾아야 다음 치료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재활을 위해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워커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데 복도 끝 휴게실에서 한 할머니가 다른 환자와 나누는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어야지 뭐. 자식들한테 더는 짐 되기 싫어서 그냥 치료 포기했어. 내일, 모레 퇴원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한다는
그 담담한 말이 제 심장을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불과 몇 주 전 아들 내외에게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를 듣던 제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방금 하신 말씀이. 할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체념한 듯 웃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돈이 없어서 갑니다. 저 양반 주치의 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데 그 희망값이 너무 비싸서요. 자식들 집 팔아서 내 목숨 연명하고 싶진 않네요.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병원 안에 저처럼 운이 좋지 못한,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절박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죽은 남편이 남겨준 100억짜리 방패막이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죽음의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제 목숨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그 거대한 재산의 진정한 의미를 저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제가 이 돈으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길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새로운 다짐을 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제 병실에는 이시연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제가 지금껏 본 중 가장 심각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여사님, 아무래도 단단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변호사? 그녀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법원에 인장이 찍힌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오늘 아침 법원에서 온 송달장입니다. 아드님 김민혁 씨와 며느님 윤지수 씨가 여사님을 상대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금치산자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를 법적으로 정신병자, 판단 능력 상실자로 만들어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써내려간 기가 막힌 거짓의 소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구인 김민혁, 윤지수, 피청구인 박영선, 제 이름 옆에는 판단 능력 결여자라는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박영선은 고령의 나이 72세와 유방암 생기 진단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 그리고 연이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습니다. 추이가의 본 피청구인은 현재 악의적인 제3자 법무법인 해정의 이시연 변호사로 추정됨의 기만과 조종에 넘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비정상적으로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피청구인은 일일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VIP 병실에 불필요하게 입원 중이며 고액의 간병인을 2명이나 고용하고 고가의 호텔 케이터링 식단을 이용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산 낭비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날 보았던 모든 것을 자신들의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제 돈으로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을 정신병자의 재산 낭비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목숨이 아니라 제 영혼과 제 인생 전체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편지에서 그토록 걱정했던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가 입원한 후 처음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차가운 빗줄기를 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보거라. 너희가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려 한다면 나는 기꺼이 미친 여자가 되어주마.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의 그 추악한 탐욕을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내주겠다. 그날 이후 제 병실은 저를 지키는 요새이자 동시에 제 모든 것을 건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 본부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성년후 견개시 심판 청구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저는 제 양옆을 지키는 두 명의 조력자 이시연 변호사와 강지훈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차 항암 치료가 시작되기 직전 우리는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여사님, 병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모았던 증거들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사님의 VIP 병실 입원, 1급, 간병인 고용, 고가의 식단, 이 모든 것을 정신 나간 노인의 재산 탕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여사님의 정신적 판단 능력을 문제 삼을 겁니다. 충격 단독, 120억 기부 천사 할머니, 사실은 판단 능력 상실한 치매 환자, 가족들 눈물의 내부 고발, 기사 내용은 법원에 제출된 청구서 내용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유방암 세기 대수술 이후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 주변인 이시연 변호사의 기망에 넘어가 평생 모은 120억 재산 탕진, 아들 김민혁 씨의 눈물 어린 호소, 어머니가 사기꾼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저를 단순히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자식의 등골을 빼먹는 탐욕스러운 사기꾼들에게 조종당하는 불쌍하고 가여운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법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여론을 이용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젊은 직원이 내민 태블릿 화면 속에는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찍힌 듯한 제 민머리 사진과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 120억 기부 천사 할머니. 사실은 판단 능력 상실한 치매 환자, 가족들 눈물의 내부 고발. 제 주변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파랑새 재단 설립의 기쁨을 나누던 재단 직원들은 울먹이고 있었고 함께 있던 이시연 변호사와 강지훈 교수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방암 세기 대수술 이후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 주변인 이시연 변호사의 기망에 넘어가 평생 모은 120억 재산 탕진, 아들 김민혁 씨의 눈물 어린 호소, 어머니가 사기꾼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그것은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남은 인생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살해하기 위해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돈뿐만이 아니라 제 이름과 명예, 제가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병실에 모여있던 재단 사무실의 전화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 1층 로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과거 진료 기록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빌딩 매각 계약을 맺은 건설사 법무팀입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냐고 계약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지금 이사장님, 저희 재단 임시 계좌로 들어왔던 후원금 전부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 재단에 기부할 수 없다면서요. 이사장님, 지원받기로 했던 환자 가족분들이 기사가 사실이냐며 울면서 전화하고 계세요. 지원 취소되는 거냐고요.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120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고도 결국 저 악마들의 거짓말 한 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인가. 의듯해였습니다. 강지훈 교수가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무너지시면 모든 게 저 악랄한 자들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시연 변호사 역시 제 앞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여사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그 한마디가 꺼져가던 제 정신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진실을 알고 저를 믿어주는 든든한 아군들이 있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전쟁을 앞둔 지휘본부로 변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즉각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즉시 병원장 직인을 받아 박영선 여사님의 정신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며 강 교수님의 주도하에 명확한 인지 능력으로 치료를 결정하고 있다는 공식 소견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와 아들 김민혁, 며느리 윤지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하겠습니다. 강 교수도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모든 의료진 이름으로 공식 소견서를 작성하여 1시간 내로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겠습니다. 의학적 증거 앞에서 그 어떤 거짓 기사도 힘을 잃을 겁니다. 이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성년 후견 심판 기일을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청하여 여사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가장 먼저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와 최고의 의료 전문가가 제 양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곧이어 들려온 전화벨 소리에 다시 한번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났던 그리고 파랑새 재단의 1호 수혜자가 될 예정이었던 어린 소아암 환자 하늘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장님, 죄송해요. 이런 전화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방금 기자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네, 기자들이요? 네, 이 사장님이 정말 치매가 맞냐고 재단에서 받은 돈이 사실은 사기당한 게 아니냐고 묻는데 저희는 아니라고. 이 사장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고 소리쳤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 하늘이 사진까지 막 찍고 저희가 마치 사기꾼이랑 한패인 것처럼 치매 노인 돈 받아먹는 공범 아니냐고 소리치는데 이 사장님, 저희 때문에 재단에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키려 했던 저 여리고 아픈 사람들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늘이 어머니의 절박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제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고 의지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늘이 어머니의 절박한 울음소리에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혼란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제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과 우리 하늘이 그리고 재단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낼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시연 변호사와 강지훈 교수를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강 교수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것들은 이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저 악마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려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의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시연 변호사는 즉시
파랑새 재단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제 아들 김민혁, 며느리 윤지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강지훈 교수 역시 병원장과 유방암센터 의료진 전원에 공식 소견서를 첨부하여 박영선 이사장의 정신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며 암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라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모든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속보 120억 기부 천사 박영선 이사장, 치매 아냐, 아들 내외 명예훼손 고소, 병원 측 인지능력 완벽 악의적 왜곡 공식 발표. 처음에는 자극적인 기사에 열광하던 여론은 최고의 의료진과 법률 전문가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보증하는데 치매라는 게 말이 되나? 아들이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냐? 호스피스 가라더니 VIP 병실 가니까 치매라고 모는 거네? 소름 돋는다. 인터넷 댓글의 방향이 미세하게나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일주일 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법정안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차 항암 치료를 막 마친 저는 민머리를 감추는 대신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제 곁에는 이시연 변호사와 강지훈 교수가 든든하게 자리했습니다. 저 편에 나란히 앉아있는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지수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해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연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아들 측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준비해온 거짓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오늘 탐욕스러운 약탈자들로부터 한 불쌍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이시연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피청구인은 고령의 유방암이라는 중병을 앓은 후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입수한 병원 치료 기록을 보시면 그들이 제출한 서류는 제 진료 기록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조작한 악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 겪었던 일시적인 선망 증세를 마치 심각한 치매의 전조 증상인 것처럼 부풀렸고 대수술 후 며칠간 의식을 찾지 못했던 것을 영구적인 뇌 손상 가능성으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법정 스크린에 녹취록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의 병실에서 아드님이 직접 녹음한 파일입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찾아갔지만 피청구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가라, 꺼지라고 했다. 항암제에 지쳐 힘겹게 내뱉던 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며 오직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찌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시연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청구인들이 환자의 병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환자의 안정을 위해 주치의가 내린 퇴거 명령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의학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법정안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더 이상의 공방은 다음 기일에 이어가겠다며 재판을 끝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정말 치매가 아니십니까? 아드님을 고소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제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제 옆을 아들 민혁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후회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저를 향한 차가운 분노와 반드시 이기겠다는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철없는 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괴물과 싸워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세 번째 법정 심리가 열리던 날, 법정 안에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차 심리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며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찾아왔던 기자들의 눈빛은 이제 이 세기적인 패륜 소송의 결말을 목격하려는 긴장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텅 비어 스산하기까지 했던 방청석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랑새 재단의 팻말을 몰래 들고 온 재단 직원들과 저 때문에 2차 가해까지 당했던 하늘인의 가족을 비롯한 환자 가족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까지 그들의 뜨거운 시선이 법정 안에 모든 소리마저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재판장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세 번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청구인 박영선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제 주치의인 강지훈 교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 대신 단정하게 차려입은 짙은 남색 정장이 그의 모습에 평소보다 더 큰 무게감과 신뢰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시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은 의학 전문가로서 피청구인의 현재 인지 능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청구인 아들 측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주장한 선망 증세에 대해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강 교수는 준비해온 두툼한 자료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영선 여사님의 인지 기능은 의학적으로 그 어떤 70대 평균 노인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당청석이 작게 술렁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매 항암 차수마다 뇌 MRI를 포함한 정밀 검진을 시행했으며 그 어떤 검사에서도 뇌 기능과 관련된 미세한 이상 징후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 자료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제 뇌 MRI 사진이 여러 장 띄워졌습니다. 청구인 측이 문제 삼는 대수술 직후의 선망 증상은 전신 마취와 큰 수술을 겪은 고령의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현재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는 잠시 저를 돌아본 뒤 재판장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본인의 치료 계획을 논의하고 비급여 항암제의 종류와 부작용을 명확히 인지하며 심지어 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 서류까지 검토하시는 분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학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만큼 명료한 정신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70대는 흔치 않습니다. 강 교수의 증언이 끝나자 이 변호사가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청구인 김민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제 아들 민혁이가 마지못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은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을 의식한 듯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아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구인께서는 어머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신 틈을 타 저 이시연 변호사 같은 분에게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재산을 전부 기부해버리시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변호사는 재판장을 향해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 제 아들 민혁이가 제 개인 통장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인출한 금융거래 기록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구인께서 결혼자금,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신 것 외에 지난 5년간 피청구인의 통장에서 허락도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내 자신의 고급 외제차 벤츠 할부금을 내고 강원도 카지노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청구인께서 말씀하시는 재산 보호의 방식입니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이라는 가면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마지막 증인은 병원에서 만났던 어린 소아암 환자 하늘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증인석에 선 그녀는 딸 아이의 사진을 품에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급성 백혈병으로 사실상 모든 희망을 잃었던 아이입니다. 골수 이식 외에는 답이 없는데 수술비 수천만 원이 없어서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아이 몰래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선 이사장님께서 저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돌아본 뒤 재판장을 향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워하는 저희 하늘이가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하던 날 이사장님께서는 당신 몸도 온전치 않으면서 그 삭발한 머리로 저희 병실에 오셔서 아무 말 없이 1시간 동안 아이의 손을 잡고 옛날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저희 하늘이가 정말 기적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몸을 돌려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당신들이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그 어머니는 나와 내 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이, 판단력이 흐린 분이 타인의 고통에 그토록 깊이 공감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저분은 치매 노인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를 살려주신,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천사입니다. 그 순간 재판장이 판결봉을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냉철함을 유지하던 기자들마저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얼굴마저 침통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지수는 모든 화살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증인 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청구인 김민혁, 윤지수 측이 제출한 자료와 피청구인 박영선 측이 제출한 자료, 그리고 모든 증인의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차갑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들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방청석에 앉아있던 파랑새 재단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 폭풍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제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지수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의 엄한 목소리에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인간의 도리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과도 같았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박영선 여사는 주치의 강지훈 교수의 의학적 소견서, 정기적인 뇌 MRI 검사 결과, 그리고 본 법정에서의 명료한 증언을 통해 완벽하고 명료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청구인들은 어머니의 중병을 기회 삼아 재산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병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병원의 공식 진료 기록을 왜곡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피청구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본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재판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제 아들과 며느리를 서늘하게 쳐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주장했으나 본 재판부가 확인한 바 청구인 김민혁은 지난 5년간 피청구인의 계좌에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유흥비와 외제차 할부금으로 탕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암 진단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치료를 돕기는커녕 호스피스 병동을 운운하며 환자에게 죽음을 종용하고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저버린 천인공노할 패륜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행위에 대해 검찰의 위증, 증거 조작 및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하는 바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 지수의 입에서 흐어어 하는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온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사장님, 길고 긴 싸움에서 승소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드님을 상대로 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저를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정의가 승리했을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아들과 며느리가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려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모은 심정이 어떠십니까? 횡령한 3억 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패륜적인 행위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며느리는 이거나 저리 비켜 라며 악을 썼고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끌려가다시피 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재단의 식구들과 하늘인의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 항암 치료를 위해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이시연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녀의 표정에 저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김민혁 씨는 이번 재판 결과와 언론 보도로 인해 회사에서 결국 권고사직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3억 횡령과 패륜 소송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윤지수 씨와도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로 남은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민혁 씨는 윤지수 씨가 자신을 부추겨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윤지수 씨는 어차피 빈털털이 된 놈이랑 못 산다며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두 사람 모두 빈털터리가 된 채로 서로를 물어 뜯고 있는 셈이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진 과거의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완벽한 승리, 그리고 아들 내외의 자명한 몰락 소식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마지막 항암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병실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의 사연과 그 끔찍했던 재판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치매 노인을 등친 사기꾼이라는 오명은 깨끗이 씻겨나갔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가 암을 이겨내고 전 재산을 기부하다라는 진실이 알려지자 파랑새 재단에는 전국 각지에서 후원의 손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숭고한 뜻에 동참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하늘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재단의 후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20억의 빌딩 매각 대금에 국민들의 성원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의 신청 서류 역시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개인적인 명예회복은 이제 수많은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숭고한 책임감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어떤 때보다 더 일찍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링거를 꽂고서라도 제가 직접 서류를 결제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겨우 5살인데 소아암이라니 당장 지원해야겠습니다. 이분은 한 집안의 가장인데 간암으로 쓰러지셨군요. 자제분들이 어머님처럼 치료를 포기하려 한답니다. 생활비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저는 하루하루를 쪼개가며 서류 더미와 씨름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제 인생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충만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의 진정한 가치를 저는 비로소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강지훈 교수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재단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꾸준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느새 제 머리에는 까맣고 곱슬거리는 새 머리카락이 제법 자라나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제 앞에 앉아 지난 2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담긴 진료 기록처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른 침이 절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죠. 이윽고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박영선 여사님,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CT 영상과 혈액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완치,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지만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여임, 정말인가요? 선생님, 거짓말 아니시죠?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항암 치료도 매일 한 줌씩 먹어야 했던 약도 모두 끝입니다. 이 사장님께서 단 한순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김진우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억지로 꼭 참았습니다. 이제는 기쁜 날에는 울지 않기로 제 자신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소아암을 이겨내고 이제는 건강하게 초등학생이 된 하늘이가 어머니와 함께 재단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앙상했던 볼에는 살이 올랐고 텅 비었던 머리에는 까만 머리카락이 예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제게 수줍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파랑새 날개를 단 제가 하늘이처럼 아픈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꿈이 생겼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강지훈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하늘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제 74번째 생일날 재단 사무실에 모인 이시연 변호사와 강지훈 교수, 그리고 저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던 최 여사님과 재단 식구들, 하늘이네 가족들이 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사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들이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 속에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은 저를 배신하고 오스피스 병동으로 내몰았지만 눈물과 진심으로 이어진 새로운 인연들이 제게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여 살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진실의 힘을 믿고 용기를 내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파랑새 재단의 파랑새가 날아들 것입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게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